우산은 정말 뭐랄까 필수품이죠. 그렇죠. 없으면 안 되죠. 근데 이 정말 익숙한 물건 하나에 자그마치 4,000년, 4,000년 인류 문명사가 숨쉬고 있다면 당신은 믿으시겠어요? 4,000년이요? 우산에요? 네,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 우산입니다. 저희가 오늘 길잡이 삼을 자료는 하늘 아래 작은 지붕, 우산, 권력의 상징에서 일상의 동반자까지 4,000년의 문화사, 윤리적 탐구라는 아주 흥미로운 분석글인데요. 네네.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이 평범한 물건이 고대에는 권력의 상징이었고 또 동양에서 혁신을 거치고 유럽에서는 엄청난 논쟁거리였다가 현대에는 정치적 저항의 상징 또 최첨단 기술의 아이콘으로까지 진화했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정말 변화무쌍하네요. 이번 탐구를 통해 당신은 우산이라는 이 작은 렌즈로 인류 문명사의 어떤 거대한 흐름, 그러니까 권력 구조의 변화나 기술 발전, 사회적 갈등, 또 문화적으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는지, 미래 기술과는 어떻게 만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흥미롭게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기대되네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요. 우산의 이야기가 비가 아니라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아, 맞아요. 처음은 양산이었죠. 네, 최초의 우산은 비를 막는 우산이 아니라 햇볕 가리는 양산이었던 거죠. 기원전 24세기 메소포타미아 아카드 제국의 사르곤 대왕 승전비 보면요, 왕 머리 위로 시종이 엄청 큰 양산을 받쳐둔 모습이 딱 새겨져 있어요. 아, 그 유명한 비석이군요. 네, 그러니까 전장에서조차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뭐랄까 중요한 표식이었던 거죠. 네, 그 상징성이 이제 약 4,000년 전 고대 이집트로 가면 더욱 강력해지고 좀 신성해지기까지 합니다. 신성하기까지요? 네, 당시 양산은 파라오나 왕족 아니면 아주 고위 귀족, 그러니까 정말 최상류층만 쓸 수 있었어요. 이게 그냥 햇빛 가리개가 아니라 하늘의 여신 누트의 보호를 상징하는 물건, 이렇게 여겨졌거든요. 아, 신의 보호 아래 있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그 양산 아래에 있다는 건 곧 신의 가호 아래에 있다는 의미였어요. 뭐 야자수 잎이나 아주 화려한 깃털 같은 걸로 만들었는데 사실상 이건 움직이는 건축물 또는 파라오의 신성한 권위를 보여주는 개인용 신전 같은 역할이었죠. 와, 이동식 건축물이라니. 네, 뜨거운 사막 기후에서 그늘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귀한 자원이잖아요. 이걸 독점함으로써 사회적 지위와 질서를 그냥 눈으로 딱 보여주는 그런 장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용성보다는 정말 권력과 신성을 드러내는 의례적인 도구에 훨씬 가까웠군요. 그런데 고대 그리스 로마로 가면 분위기가 좀 달라진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리스 로마에서는 이게 점차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물건으로 인식이 좀 바뀌기 시작해요. 아, 여성용품으로요? 네, 그래서 남자가 양산을 쓰면 좀 뭐랄까 나약하다거나 여성스럽다고 여기는 그런 시각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이게 나중에 저기 18세기 유럽에서 벌어질 아주 격렬한 우산 논쟁의 먼 씨앗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게 좀 의례적이고 또 특정 계층이나 성별과 연결되던 양산이 중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뭐랄까 혁신을 겪었다고요? 네, 중국에서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드디어 비를 막는 실용적인 우산으로 재탄생한 거죠. 아, 드디어 우산이군요. 네, 물론 여기에도 전설 같은 이야기는 있어요. 뭐 장인 도반의 아내가 비 맞고 일하는 남편이 안쓰러워서 대나무랑 비단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정자를 만들어줬다. 뭐 이런 이야기. 휴대용 정자라 재밌네요. 네, 아니면 뭐 황제가 행차 중에 핀 꽃 모양 보고 영감을 얻어서 화계라는 우산을 만들었다는 설도 있고요. 뭐 전설은 그렇다 치고 실제적인 혁신은 뭐였을까요? 어떻게 정말 비를 막는 실용적인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핵심은 두 가지 기술 혁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접고 펼 수 있는 구조의 개발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꽤 이른 시기인데 서기 21년 기록에도 접유직선이 등장할 정도로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와, 서기 21년이요? 정말 이르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방수 기술의 발전입니다. 뽕나무 껍질로 만든 종이, 뭐 우리가 아는 한지의 원형 같은 거겠죠. 여기에 동유라고 오동나무 기름이나 왁스를 여러 번 먹여서 가볍고도 효과적으로 비를 막는 유지 우산을 만들어낸 겁니다. 아, 유지우산, 기름 먹인 종이우산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게 바로 동아시아 우산 문화의 어떤 기본 형태가 됩니다. 근데 중국에서도 처음엔 황제만 쓰고 그랬다면서요? 어떻게 그게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퍼져나가서 뭐 결혼식 같은 민속 풍습에도 쓰이고 그랬을까요? 초기에는 여전히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색깔, 주로 황색이나 적색 같은 걸 썼고요. 신분에 따라서 우산 크기나 장식을 다르게 하는 등 뭐 권력의 상징성이 여전히 남아있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유지 우산이 가진 정말 뛰어난 실용성 덕분에 점차 민간으로 널리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거죠. 생각해보세요. 가볍죠, 접을 수 있죠, 비도 잘 막아주죠. 확실히 편리했겠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민속적인 의미들이 막 덧붙여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의미들이 있었을까요? 궁금하네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전통 훈례식에서 붉은 유지 우산을 쓰는 건데요. 이게 악귀로부터 신부를 보호하고 또 다산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요. 아, 보호와 다산. 네, 특히 유지라는 발음이 아들을 두다 요지랑 비슷해서 더 선호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발음 때문에요. 재밌네요. 그렇죠. 또 우산의 그 둥근 모양은 원만한 결혼 생활을, 보라색 우산은 장수를, 흰색 우산은 장례를 의미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우산 산자 안에 사람 인자가 여러 개 들어있는 모양을 보고 자손 번창의 상징으로 해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와, 모양에서도 의미를 찾고 정말 흥미롭습니다. 결국 이 기술 발전이 우산을 일부 계층의 전유물에서 모두의 생활 도구로 바꿔놓은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받쳐줘야 했던 수동적인 의례품에서 개인이 직접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능동적인 개인 기술 제품으로 바뀐 거죠. 이게 중국의 가장 큰 기여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변화된 우산은 당나라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과 일본으로 전파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무대를 유럽, 특히 18세기 영국으로 한번 옮겨보죠. 동양에서는 이미 뭐랄까 생활 필수품처럼 된 우산이 영국에서는 엄청난 순환을 겪었다고요. 네, 정말 혹독한 시련기였습니다. 상상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당시 유럽에서는 비를 맞는 걸 그냥 당연하게 여겼어요. 비를 맞는 게 당연하다고요? 네, 심지어 인위적으로 비를 피하는 걸 뭐 자연의 섭리에 어긋난다거나 약간 신앙심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시선까지 있었어요. 허허, 참.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영국의 여행가이자 자선 사업가였던 조나스 한웨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웨이, 이 사람이 뭔가 큰일을 했나 보군요. 그렇죠. 1750년경인데 이 사람이 아시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우산이 정말 편리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런던으로 돌아와서 직접 우산을 쓰고 다니기 시작했죠. 오, 용감했네요. 그런데 그 때문에 무려 30년 동안이나 온갖 조롱과 멸시, 심지어는 뭐 물리적인 공격까지 견뎌내야 했습니다. 아니, 고작 우산 하나 썼다고 30년이나요? 왜 그렇게까지 반발이 심했던 거죠? 단순히 그냥 비 맞는 게 당연해서?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하고요. 여기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성역할 고정관념이에요. 아, 네, 당시 유럽에서 양산은 이미 여성용 액세서리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남자가 우산을 쓰면 여자 같다거나 당시 경쟁국이던 프랑스 멋쟁이들을 흉내낸다고 프랑스놈 같다는 비난을 막 퍼부었죠. 둘째는 계급 갈등과 경제적 문제도 있었어요. 당시 부유층은 주로 마차를 타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비 맞을 일이 거의 없었죠. 그렇죠. 그런데 걸어다니는 평민이나 중간 계층이 우산을 쓰는 건 그들 눈에는 뭔가 좀 어색하고 가식적인 행동처럼 보였던 거예요. 특히 마부들은 사람들이 우산을 쓰면 마차를 덜 탈까봐 자기들 생계의 위협을 느낀 거죠. 아, 마부를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한웨이한테 막 고의로 흙탕물을 튀기거나 야유를 보내는 등 아주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비 피하는 도구 하나 때문에 성역할 문제, 계급 갈등, 심지어 경제적인 이해관계까지 굉장히 복합적인 사회 문제가 드러난 거군요. 근데 기술적인 문제도 좀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초기 유럽 우산은 기술적으로도 좀 조악했어요. 우산살을 뭐 고래뼈나 아니면 무거운 나무로 만들고 기름 먹인 두꺼운 캔버스 천을 씌웠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무겁고 크고 방수 기능도 썩 좋지 않았어요. 비 막으려가 더 힘들었겠는데요? 그렇죠. 비를 막으려다 되려 더 불편했을 수도 있죠. 상상만 해도 좀 불편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산이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뭐니 해도 런던의 그 작고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 우산의 실용성은 결국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런던 날씨 유명하죠. 네, 한웨이가 정말 끈질기게 우산을 사용하고 점차 그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인식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죠. 한웨이가 세상을 떠날 무렵에는 남자가 우산을 쓰는 것이 더 이상 뭐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니게 됩니다. 한때 우산을 그냥 헨웨이라고 부르기도 했을 정도니까요. 사람 이름이 우산 이름이 됐군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1852년에 세뮤얼 폭스라는 사람이 가볍고 튼튼하면서도 유연한 U자형 강철 우산살을 발명합니다. 강철 우산살. 네, 이것 덕분에 우산의 대량 생산과 대중화가 가능해졌고 우리가 아는 현대적인 우산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그렇군요. 이 우산 논쟁은 그래서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비가 오면 막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어떤 근대적인 실용주의와 남자는 비를 맞아야 한다는 식의 전통적 관습,
혹은 기존 사회 질서 사이의 충돌이었던 거죠. 네. 결국 우산의 승리는 실용주의의 승리이자 당시 새롭게 부상하던 도시 중산층의 어떤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과도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때 여성스러움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것이 이제는 품위 있는 신사의 필수품으로 이미지가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이 인식의 변화 자체가 또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죠. 자, 그럼 다시 동아시아로 돌아와 볼까요? 중국에서 전래된 우산이 한국과 일본에서는 또 각자의 방식으로 발전했다고요. 먼저 한국의 지우산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네, 한국 역시 초기에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려진 귀족들의 일산처럼 권력의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중국의 유지우산처럼 실용적인 지우산으로 발전하면서 서민들의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왔죠. 지우산? 네, 순우리말 이름인 슈룹은 15세기 문헌에도 등장할 정도로 그 역사가 꽤 깁니다. 주로 대나무 뼈대에 당나무로 만든 한지를 여러 겹 붙이고 들기름이나 콩기름을 먹여서 방수성을 높여 만들었습니다. 아, 우리 전통 우산이군요. 그런데 이 지우산이 지금은 사실 거의 보기 힘들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정말 누구나 사용하는 필수품이었는데 1960년대 이후 서양식 우산, 특히 값싸고 대량 생산된 비닐 우산이나 나일론 우산이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설 자리를 잃었죠. 아, 그렇죠. 비닐 우산이 워낙 싸니까. 네, 결국 1980년대에 이르면 거의 생산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우산장으로 지정된 윤규상 장인 같은 분들의 정말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겨우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지우산은 주로 실용적인 생활 공예품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일본의 경우는 좀 달랐다고요. 와가사라고 부른다던데. 맞습니다. 오, 더 다양하게요? 네, 예를 들어 굵고 튼튼한 대나무로 만들어서 남성들이 주로 쓰거나 아니면 상점에서 빌려주던 실용적인 반가사라는 것도 있었고요. 네. 좀 더 가늘고 우아하게 만들어서 여성용이나 장식용으로 인기가 많았던 자노메 가사도 있습니다. 이 자노메 가사는 이름 그대로 뱀의 눈처럼 생긴 동심원 무늬가 특징인데요. 뱀무늬 무늬요? 특이하네요. 네, 장식성이 강했고 때로는 이게 악귀를 쫓는다는 주술적인 의미도 담고 있었다고 해요. 물론 비를 막는 기능 없이 순수하게 햇볕하는 가리는 희가사도 있었고요. 와, 정말 용도별로 이름도 다르고 특징도 뚜렷했군요. 특히 일본에는 우산과 관련된 독특한 문화도 있다면서요. 아이아이 가사라고 하던데요. 아, 네. 아이아이 가사. 이게 말 그대로 함께 쓰는 우산이라는 뜻인데요. 한 우산 아래 두 사람이 특히 남녀가 함께 들어가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아, 로맨틱한데요. 네, 이게 단순한 행위를 넘어서 낭만과 친밀감의 아주 강력한 상징이 되었어요. 남녀 간의 교제가 비교적 자유롭지 못했던 에도 시대에는 연인 사이에서 허락된 몇 안 되는 어떤 신체적 근접의 기회였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졌죠. 그렇군요. 그래서 현대 일본에서도 영화나 만화, 드라마 같은 데서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되거나 깊어지는 것을 암시하는 로맨틱한 클리셰로 아주 흔하게 사용됩니다. 그렇군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다 종이우산 전통이 있었는데 지금 그 위상이 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와가사의 경우를 보면요, 가부키 군연 소품이나 다도 같은 특정 전통 문화 영역 안에서 예술성과 상징성을 강화하면서 나름의 자리를 지켜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와가사 장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떤 예술품이나 고급 문화상품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생존 전략을 모색해온 측면이 있죠. 아, 예술품으로서의 가치. 네. 반면 한국의 지우산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철저히 실용적인 생활용품에 가까웠기 때문에 더 값싸고 편리한 공산품 우산이 등장하자 경쟁에서 밀려나 좀 더 급격히 쇠퇴한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매우 단순화된 비교이고 각국의 복잡한 사회문화적 맥락이 작용했겠지만 전통 공예가 산업화 시대에 어떻게 적응하고 변화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사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쭉 들어보니 정말 우산 하나에 각 문화권의 기후나 사회 구조, 가치관 같은 것들이 다르게 투영되어서 나타나는군요. 마치 문화적 카멜레온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주요 용도가 이집트에서는 햇볕 차단과 의례, 이게 중심이었다가 중국에서는 햇볕과 비차단 그리고 의례까지 확장되고 또 영국에서는 비차단이라는 실용성에 딱 집중되는 식으로 변해온 과정만 봐도 그렇죠. 네. 사회적으로는 왕족의 전유물에서 신분별 차등 사용, 유럽에서는 성별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가 다시 신사의 상징으로 바뀌는 등 이 하나의 사물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 얼마나 다른 의미와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정말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 이 우산이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변신한다고요? 그냥 평범함을 넘어서 강력하고 때로는 좀 모순적인 상징물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방패로서의 우산입니다. 방패?
해요? 네, 2014년 홍콩에서 벌어진 민주화 요구 시위, 흔히 우산혁명 또는 우산운동이라고 불리는 사건이죠. 아, 기억납니다. 당시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이 쏘는 최루액이나 최루탄을 막기 위해서 일제히 우산을 펼쳐들었잖아요. 이 모습이 전 세계에 타전되면서 우산은 비폭력 저항과 시민연대의 아주 강력한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네, 인상적이었죠. 거대한 국가 권력 앞에서 개인이 가진 가장 일상적인 보호도구로 맞서는 그 모습, 그 자체가 연약하지만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는 시각적인 메시지가 된 거죠. 정말 일상적인 물건이 그렇게 강력한 정치적 상징이 될 수 있다니 놀랍네요. 그런데 정반대로 칼, 즉 무기로서의 우산도 있다고요? 이건 좀 섬뜩한데요? 네, 이건 냉전 시대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1978년 런던에서 불가리아 출신의 반체제 작가 게오르기 마르코프가 암살당한 사건인데요. 아, 그 사건이군요. 암살자가 아주 평범해 보이는 우산 끝에 아주 작은 특수 장치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프의 다리에 우산 끝을 살짝 찔러서 치명적인 독극물인 리신이 담긴 작은 탄환을 주입했죠.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너무나 일상적인 우산이 소리 없는 암살 무기로 사용된 이 충격적인 사건은 이후 불가리아 우산, 불가리안 엄브렐라라는 용어까지 만들어내면서 냉전 시대 첩보전의 비정함과 공포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보호의 상징이 순식간에 죽음의 도구로 변모한 셈이죠. 보호의 상징이 암살 도구로 정말 극단적인 대비입니다. 예술 작품 속에서는 우산이 주로 어떤 의미로 쓰나요? 좀 밝은 이야기도 있겠죠. 그럼요. 영화나 문학에서 우산은 주로 등장인물의 감정 상태나 관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메타포로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일본의 아이아이 가사처럼 한 우산 아래 두 남녀가 들어가는 장면은 낭만적인 분위기나 친밀감, 사랑의 시작 이런 걸 암시하는 경우가 많죠. 네. 반대로 영화 사랑은 비를 타고에서 주인공 진 켈리가 비 오는 거리에서 우산을 접은 채로 막 신나게 춤추는 유명한 장면이 있잖아요. 아, 그럼요. 명장면이죠. 이건 비를 맞는 것조차 즐거움이 될 만큼 벅찬 환희와 자유, 즉 더 이상 우산이라는 보호막이 필요 없는 완전한 해방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예로는 영화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로스트 인 트랜슬레이션에서 주인공 스칼렛 요한슨이 도쿄 거리를 헤맬 때 들고 있던 그 투명 비닐 우산, 이게 낯선 대도시 속 개인의 어떤 고독감, 취약함, 그리고 주변과 섞이지 못하는 문화적 이질감 같은 것을 시각적으로 아주 잘 드러내줍니다. 아, 투명 비닐 우산이 그런 의미였군요. 결국 현대 우산이 갖는 이런 강력한 상징성은 역설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물건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보호라는 본질적인 기능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전복시키는 데서 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가장 평범하기 때문에 그 평범함이 깨졌을 때 오히려 더 큰 충격과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산의 미래로 가볼까요? 4,000년을 이어온 우산의 진화가 이제 사물 인터넷, IoT나 인공지능, AI 같은 첨단 기술과 만나서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고요? 뭐 세 번째 패러다임 전환이라고까지 불린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스마트 우산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죠. 현재 상용화된 기술들은 주로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떤 불편함들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분실 방지 기능이에요. 블루투스나 GPS를 통해서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우산과 일정 거리 이상 멀어지면 알림을 주거나 앱에서 마지막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아, 당신도 우산 자주 잃어버리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네, 솔직히 엄청 자주 잃어버립니다. 분실 방지 기능은 정말 솔깃한데요. 또 어떤 기능들이 있나요? 손잡이에 달린 LED 불빛이나 스마트폰 앱 연동을 통해서 현재 위치의 날씨 예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기능도 있고요. 소재나 설계 자체를 개선해서 예를 들어 탄소 섬유처럼 가볍고 튼튼한 소재를 쓰거나 바람에 쉽게 뒤집히지 않도록 공기역학적으로 디자인하는 등 내구성과 사용 편의성을 높인 제품들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서 더 나아간 기능들도 기대해 볼 수 있겠군요. 시장 성장률도 꽤 높다고 하던데요. 네, 연평균 한 6%에서 8% 정도의 꾸준한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미래에는 훨씬 더 진보된 기능들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요. 예를 들어서 AI가 사용자의 평소 이동 경로, 일정, 실시간 기상 데이터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오늘 오후 3시쯤 외출하실 때 비 올 확률이 높으니 우산 챙기세요. 이런 식으로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와, 개인 비서 같은데요? 그렇죠. 또 우산 표면에 얇은 태양광 패널을 부착해서 보조 배터리처럼 스마트폰을 충전한다거나 재활용 플라스틱이나
생분해성 소재를 사용하는 등 지속 가능성 측면이 강조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까지 생각하는군요. 네. 더 나아가서는 스마트 시티 인프라와 연동되어서 특정 공공장소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캐노피가 펼쳐진다거나 훨씬 정교하고 편리한 공유 우산 시스템이 구축될 수도 있겠죠. 상상만 해도 편리하겠네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우산을 단순히 비나 햇볕을 막는 수동적인 도구에서 사용자의 상황과 데이터에 반응하고 상호작용하는 능동적인 동반자, 컴패니언으로 진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지능을 갖게 될 미래 사회의 모습을 이 작은 우산의 변화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는 셈이죠. 와, 정말 파라오의 권위를 상징하던 그 거대한 양산에서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 손에 들린 가볍고 편리한 접이식 우산을 거쳐서 미래의 똑똑한 스마트 기기에 이르기까지 우산이 걸어온 이 4,000년의 여정은 생각할수록 놀랍습니다. 그렇죠. 이 작고 평범해 보이는 휴대용 지붕은 사실 각 시대와 문화가 마주했던 어떤 필요와 욕망,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기술적인 성취들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거울과 같았습니다. 네. 권력의 상징에서 실용적인 생활 도구로, 사회적 논쟁의 대상에서 아름다운 예술 공예품으로, 또 현대의 강력한 정치적 아이콘에서 미래의 스마트 동반자로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과 의미를 바꿔왔죠. 결국 이 우산의 이야기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해 고민하고 적응해온 인류의 기나긴 창의성과 때로는 투쟁, 그리고 지혜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심코 펼쳐드는 그 작은 우산 아래 실은 인류가 수천 년에 걸쳐 쌓아올린 문화와 기술, 갈등과 화해, 그리고 독창성의 광대한 역사가 함께 펼쳐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산이 새삼 다르게 느껴집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네. 우산이 이처럼 그 시대의 사회적 가치와 기술 수준을 반영하는 거울이라면 앞으로 등장할 미래의 스마트 우산에 담기게 될 기능들 혹은 어쩌면 의도적으로 담기지 않을 기능들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게 될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되지 않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 시티 환경 속에서 점점 더 중요해질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와 데이터 활용의 편리함 사이의 균형 문제라던가 혹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서 개인의 책임과 공공 인프라의 역할 분담 같은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편을 지원해 주세요.